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 날씨가 꽤 춥네요. 뭐, 오늘 오후부터는 풀린다는데. 원래, 뭐, 나도 분당 살다가 부산 내려오니까 부산에 하신 분 말들이 부산이 살기가 딱 좋다면서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보다 훨씬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에도 서울보다 시원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다 졸업해서 다 서울에서 직장 가지고 싶죠? 네? 네? 특히 전자 쪽은, 뭐, 회사가 다 서울에 있어서, 서울로 가야죠. 기계 전공하신 분들은 뭐, 부산, 울산, 창원에 좀 회사가 꽤 있는데, 그에 비해 전자는 거의 서울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부산시 입장에서는 전자과에는 없는 게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전자과를 졸업하면 거의 다 부산을 떠나게 되니까.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수업에서 근데 오늘부터는 회로가 굉장히 좀 복잡습니다. 자, 이걸 4일 정도 기간에서 이틀 수업하고 4일 마지막 날 이걸 설계를 한다는 게 사실은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봐야 돼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다면 2학기 정도 전자회로 원투를 듣고 4학년 때 다시 설계 과목을 개설해서 할 정도의 수준인데 이걸 여기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요 이론도 내가 설명을 하고 또 나중에 설계하는 법까지 하는데 설계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벅찹니다. 뭐 그래서 가능한 한 설명을 위주로 하고 실습을 해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개념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느낌을 제대로 느낄 수 있도록 제가 해볼게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는 우리 보통 말하는 차동 정폭기입니다. 차동 정폭기인데 차동 정폭기의 목적은 두 신호의 차를 정폭하는 겁니다. 신호의 차이를. 자, 여기 회로가 보면 M3, M4, M5, M6 그리고 M2가 합쳐서 이게 바로 차동 정폭기입니다. 자, 자동 정폭기 역사가 간단히 보면 가장 간단한 자동 정폭기는 여러분들 첫 번째 정폭기 배울 때 저항으로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구현하여 BO1, BO2에서 두 개의 신호차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앞에서 설계 봤죠. 근데 여기 설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액티브 로드로 바뀌었죠. 액티브 로드로 바뀌면 다시 구조가 실제 반도체 설계에서는 저항으로 쓰는 것보다는 마스펫을 로드로 사용하는 액티브 로드 서킷을 훨씬 많이 사용하니까 실제 서킷은 또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PMOS에서 여기에 BI1, BI2.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각각의 레퍼런스 볼테이지, 커런트 소스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커런트 소스가 왼쪽에 또 필요하죠. 뭐, 이렇게 우리 앞에서 그림을 보면, 이런 서킷 형태가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액티브 로드를 사용해서 설계하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양쪽에 커런트 소스가 필요하니까 가장 간단히 쓰는 방법은 이 회로인데, 이 회로가 실제로 가장 파퓰러하게 사용되고 가장 간단히 사용되는 회로인데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일종의 여기가 커런트 소스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얘가 커런트 소스, 우리가 여기 여기서 출력을 뽑기 때문에 이 PMOS가 일종의 커런트 소스 역할을 하면서 액티브 로드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외부에 우리 필요한 또 다른 회로가 필요 없이 앞에서 배운 마스펫에서 액티브 로드 서킷을 단 회로처럼 동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자,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는 자,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또 역사를 보면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는 이렇죠. 자, 기본적인 개념은 뭡니까? 커먼 소스입니다. 여기가 커먼 소스예요. 자, BI1, BI2 이랬는데 커먼 소스인데 이 소스 단자를 묶고 여기다가 커런트 소스를 단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각각이 따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서로 상관이 없지만 이 소스를 공통으로 묶고 이렇게 딱 되면 양쪽에 흐르는 전류의 합 ID1, ID2는 어떻게 되죠? 합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양쪽 노드에 흐르는 전류의 합은 밑에 커런트 소스, 이 트랜지스터가 커런트 소스 역할을 하는데 합은 항상 일정하는데 이 두 노드에 흐르는 커런트에 비해 합이 일정하다는 이 특성이 두 신호의 차를 정폭해주는 기본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해를 볼까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R1, M1, M2가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보면 커런트 소스죠. 자, 여기 R1 저항을 하고 R1 저항을 조절해주면 여기 M1에 흐르는 전류가 결정됩니다. 그럼 M1하고 M2의 크기에 따라서 M2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해지는 겁니다. 즉, R1을 우리가 어느 값을 주냐에 따라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일정해지는 거죠. 즉, 이상적이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압은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거죠. 이 커런트 소스니까. 그래서 M3와 M4에 여기 있는 즉 노드 2와 노드 3, 6의 전압이 변해도 두 개의 합은 M2에 흐르는 전류 값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회로가 지금 앞에서 배운 회로를 다 합친 회로라고 보시면 되는데 R1을 보면 이게 커런트 소스이고 M1, M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R2, R3, R4, R5 역할은 뭐죠? 바로 앞전에 우리 정폭계 설명을 들은 뭐죠? 게이트의 전압, DC 전압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R2, R3, R4, R5는 이 전압을 결정해 줍니다. C1, C2는 똑같이 뭐죠? 커플링 커패시티 해가지고 AC 신호만 여기 입력으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BI1, BI2는 양쪽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죠. 입력 신호가 되는 겁니다. 뭐 잘라서 본다면 요 하나만 본다면 앞에서 본 우리 정폭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폭기는 보면 이렇게 저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항으로 만들면 면적이 커지니까 커런트 소스를 사용하는데 커런트 소스 사용해 양쪽으로 사용하니까 이 위의 형태를 로드 형태를 약간 커런트 소스 형태로 만들어서 M5, M6 형태로 만들어서 이게 바로 액티브 로드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M3, M4가 M3, M4가 바로 입력 단자가 되고 M5, M6가 액티브 로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R1과 M1, M2는 커런트 소스 역할을 해서 M2에 항상 일정한 전류를 흐르게 하고 M3와 M4의 DC 값은 R2, R3, R3,
알파-F에서 결정됩니다. 쭉, 이 값은 되죠? 이 두 개의 비에 따라서 DC 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고 C1, C2가 여기에 움직이는 신호만 전달해 주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출력, 노드 5에서 두 개의 입력 신호 차이만 정폭하는 겁니다. 이상적인 경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학교에서는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할 때, 내용할 때 이상적인 상을 설정하고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가면 아니 대학 다닐 때 도대체 뭘 그렇게 회사에서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맞습니다. 자, 그럼 회사와 학교의 차이는 뭐냐? 학교에는 이상적인 회로를 가지고 설명하죠. 즉 회사 가서는 이 회로가 실제로 이상적이지 않고 이게 정말 전화 변하면 전류값이 달라지죠. 이런 사항을, 즉 달라지는 상황에서도 동작하도록 설계하는 게 일이에요. 학교에서는 이상적인 상황을 가지고 학생들 여러분한테 동작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도록 이해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은 그 이해된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식을 응용해서 이 값들이 이상적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좀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M2 같은 경우는 가격이, 여기에 트랜지스터를 가격이 비싼 걸 쓰면 쓸수록 이상적이죠. 가격이 싸면 살수록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사장님이 어떻게 하죠? 물건 만들려면 그럼 내가 비싼 돈 주고 비싼 TR 써가지고 이상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잘리죠. 책상 없어지지. 회사에서도 되죠? 세계 최고의 제품을 아주 싸게 만들어야 돼요. 세계 최고의 제품을 최고로 비싸게 만들면 책상 없어집니다. 회사에서는 세계 최고의 제품을 최저의 가격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항상 내가 이상적인 사항을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 실제 바깥에서는 이상적이지 않은 사항에 대비해서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죠? 이상적인 것만큼을 이해가 되면 실제 회사 가서 실제 제품을 리얼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사장님은,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은 오자마자 금방 일할 줄 알았는데 1년씩 걸려가지고 가르쳐야 되니까. 자, 그렇다고 우리가 대학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 가르치면 어떻게 되죠? 다음 제품 못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완벽하게 이 서킷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대학 시절에서. 자, 다시 한번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 이야기할게요. 이 회로를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데 사실 설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동작 이해만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분이 주어진 값을 가지고 해볼 때 여러분이 값을 바꿔가지고 해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M3, M4, M5, M6는 M2까지 합쳐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자, 차이는 뭐냐? M2가 M3, M5의 공통 소스에 연결되어 있어 이 M3, M4에 흐르는 전류의 합이 이게 흐른다는 거죠. 즉, 두 단자의 M3와 M4 드레인에 흐르는 전류값은 항상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M3와 M4의 신호를 정폭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액티브 로드 M5, M6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M2, 3, 4, 5, 6이 합쳐서 바로 차동 정폭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R2, R3, R4, R5는 이 자동 정폭기 입력의 DC 값을 결정해 주는 거고요. C1, C2는 커플링 커패스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BI1, BI2의 움직이는 신호만 밖으로, 즉 입력으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회로의 특징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 리지스트 로드보다 하이게인이고 소요 면적이 작다. 이거 설명한 것처럼 가장 이해하기 쉬운 회로는 이거지만 실제 사용되는 회로는 이 회로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이 회로는 마지막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왜? 이 회로로 설명을 먼저 다 설명을 하고 다시
기본적인 형태의 액티브 에러를 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 에러는 한 10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밖에서 가장 많이 쓰는 회로라고 설명합니다. 사실 이게 이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도 한 1, 2주 배우고 나서 막 마지막에 보는 회로입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동작 원리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리고 1, 2주 배우고 마지막에 하는 학부에서는 별로 그걸 다루지 않는 조금 어려운 서킷인데 여기서는 이 회로를 설계하도록 잡혀져 있습니다. 자, DC 커런트. 양쪽에 걸린 전압이 DC만 딱 걸려 있을 때. 또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여기 M3, M4는 크기가 같습니다. 왜? 대칭해야 되고. M4, M5도 대칭해서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ID1. 여기 M3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ID1, ID2, ID3. 자, 여기 흐르는 전류 값의 2배가 M2에 흐르는 전류라는 겁니다. 자, ID1은 어떻게 되죠? R은 M1과 M2는 사이즈가 똑같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커런트 소스이기 때문에 I1, M1에 흐르는 전류와 M2에 흐르는 전류는 같습니다. 그렇다면 M3, M4에 흐르는 전류는 지금 DC 값이 양쪽에 똑같이, 예를 들어 똑같이 양쪽에 1V 걸렸다면 여기 M2에 흐르는 전류 2분의 1이 흐르겠죠. 그래서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ID5는 커런트 패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M3, M5에 흐르는 커런트는 양이 같죠. 그래서 M2의 반이 되고, 여기도 M4와 커런트가 같은 양이 흐르기 때문에 실제로 ID2의 반이 흐른다는 겁니다. 자, ID1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커런트 소스에서 계산한 걸 배웠죠. 이 수식에다가 여기 있는 커런트 수식을 사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게이트와 소스 전압을 구하고 그 전압을 구해가지고 전류값을 결정하는 겁니다. 뭐 R 값을 조절해주면 여러분들은 M1 되면 전류값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첫째 날 배운 건데 벌써 잊어버린 거 알겠죠? 메모리 스토리지 타임이 자, ID1은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 해가지고 양쪽에 여기 똑같은 전압을 그래가지고 최대한 내가 있는 여기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신호의 폭이 제일 많이 얘기하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앞에서 전번 시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폭기로 동작하는 트랜지스터는 모두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바이어스를 잡아줘야 된다. M3, M4, M2 모든 TR이 다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바이어스 포인트에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전압을 잘못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한번 볼까요? M2 값이 노드 3의 전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게이트 전압이 일정하게 떨어지면 이 TR은 리니어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기 전압이 M5의 전압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M5의 전압이 노드 5의 전압이 높으면 M6가 이 M6의 드레인 소스 전압이 작아져서 또한 리니어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인풋 커먼 모드 레인지라 해가지고 VIC, 즉 여기 전압이 최대한 올라갈 수 있는 전압이 얼마냐 이거죠. 또한 여기 전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전압을 내리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 전압이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 증가하면,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 증가하면 여기 B5 전압도 이 두 개의 소스와 드레인, 게이트 전압이 여기 전압이 일정하고 게이트 전압이 증가하면 하면 어떻게 됩니까? M5가 세츄레이션 영역이 있으려면 노드 5 전압도 증가하죠. 노드 5 전압이 증가하면 M6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계속 증가하다 보면
M6의 소스 드레인 전압이 작아져서 리니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전압을 BDD로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한번 볼까요? 내리는 것도 한번 볼까요? 미니멈도 보면 여기 전압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리면 M5가 제대로 동작하려면 최소한 문득 전압보다 높아야 되죠. 그럼 여기 전압도 어떻게 됩니까? M3가 내려가겠죠. 내려가면 M2의 드레인 전압이 하강합니다. M2 전압이 하강하면 이것도 세츄레이션에서 리니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멈도 정해져야 된다는 거죠. 맥시멈도 정해져야 되고. 자, 여기는 수식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수식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요 개념만 한번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봅시다. 왜 우리가 VICM, 여기 입력 전압에 최대로 줄 수 있는 전압이 정해야 되는가? 또는 여기 있는 전압을 최대로 줄 수 있는 전압을 정해야 되는가? 정폭기에서 사용되는 모든 트랜지스터는 항상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해야 됩니다.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합니다.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기 위해서는 게이트와 소스의 걸린 전압 빼기 문득 전압 뺀 전압값보다 드레인과 소스에 걸린 전압이 항상 높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전압을 최대해가지고 여기가 BDD가 주면 되게 될까요? VDD가 주게 되면 여기 전압이 VDD면 M6와 M6의 전압은 0입니다. 이 당연히 인위영역이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최대, 입력 전압이 최대가 되는 이유는 노드 6에 걸리는 전압이 상승하면 게이트 전압이 여기 전압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노드 6의 전압이 일정하면 M5의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면 이 M4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에서는 M5 이 전압이 증가돼야 돼요. 이 전압이 증가하다 보면 M6의 소스 드레인의 전압이 작아져서 리니어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더라도 이 M6 전압이 리니어로 가지 않는 정도로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입력 전압의 최대치가 되는 겁니다. 입력 전압의 최대치가 되는 수식은 여기 있습니다. 자, 미니멈. 미니멈은 어떻게 결정되냐? 자, 미니멈은 여기 전압이 내려가면 M5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온되기 위해서는 여기 전압이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 문득 전압보다 높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노드 3가 전압이 계속 하강합니다. 하강하다 보면, 자, 우리는 R1이 결정되면 여기는 게이트 전압이 일정에 딱 고정되어 있죠. 고정된 상황에서 여기 전압이 계속 내려가면 노드 3가 전압이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 M2의 소스, 드레인 소스 전압이 리니어로 갈 수 있는, 이 수식을 만족 못 시키면 리니어 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최저 전압이라는 겁니다. 이런 조건을 만족하도록, 즉, 입력에서 우리가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를 설계할 때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에서 양쪽에 걸린 전압이 어느 정도의 동작 능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디퍼런셜 앰플을 사용되는 트랜지스터가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설명한데도 설명하고 숙제 내주면 숙제 내주는 겁니다. 자, 전류 흐름을 분석해 볼까요? 자, 잠깐 뭐 쓰실 거 있으면 좀 쓰시고. 자, 그럼 우리 전류 흐름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양쪽에 지금 우리, 여기 뭐죠? 파란색은 DC 값입니다. 빨간색은 AC인데, 양쪽에 똑같은 전압이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즉, AC 신호 없이 양쪽에 똑같은 2분의 BID, 마이너스 2분의 BID, 즉,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고 똑같은 전압 1V가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1V 저를 가정했다면 어떻게 되죠? 양쪽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기 때문에, 즉, DC, AC가 없기 때문에 이게 빨간 전압값은 다 0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여기 전압의 반이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양쪽에. 자, BI1은 BIN의 뭐죠? 플러스 2분의 BID. BI2는 BIN의 마이너스 BID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있는 게 뭐죠? 이 BID가 0이라고 가정해서 우리가 딱 해석해 보면 이게 파란색의 전류만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란색의 전류는 이 전류 값의 크기가 반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전류가 양쪽으로 흐르는 거죠. 여기 M3, M4, M5, M6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양쪽의 신호 차이. 자, 여기는 파지티브 볼테이지 전압을 가고 그만큼 여기는 반대 잠깐 내려줬다 칩시다. 뭐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죠. 여기 2V인데 여기는 플러스 1mV가 됐고 여기는 2V인데 마이너스 1mV가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숫자가 있으면 아무도 좀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 기호 못하면 1V가 되죠? 자, 여기에 1mV 들리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자, 여기에 DC 값이 있고 이 빨간색이 1mV의 전압이 상승한 만큼 전류가 이렇게 더 흐른다는 걸 뜻합니다. 조금 여기는 어떻게 되죠? 이게 M5도 똑같은 커런트 패스가 하나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도 또 빨간색만큼 전류가 더 흐르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M6는 어떻게 될까요? M6에 비하면 M5, M6는 게이트 전압이 똑같죠? 자, 이상적인 TR에서는, 이상적인 트랜지스터에서는 게이트 전압에 따라서 전류값이 결정되죠? 자, 우리 드레인 간격 때문에. 자, 여기에 M3의 전압이 1mV가 더 걸려서 전류가 조금 더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흐른 양은 여기에 커런트 패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M5도 또 빨간색만큼 전류가 더 흐릅니다. 그렇다면 M5와 M6는 어떨까요? 둘 다 게이트 전압이 똑같죠? 게이트 전압이 똑같으면 될까요? 여기도 M6에도 전류가 좀 더 흐르겠죠? 게이트 전압이 여기 하면 M5와 M6는 이 커런트 소스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개 M5와 M6는 여기 게이트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게이트 전압이 같으니까 이 M5에서 전류가 들어온다면 M6도 M5에 전류가 더 흘렀고 더 흐른다면 게이트 전압이 같기 때문에 M6에서도 전류가 더 흐릅니다. 자, 근데 M4는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값, 즉 여기 1mV 감소해서 전류 값이 작아졌죠? 작아졌다는 소리는 뭘까요? 이게 원래 값이 내려가는데 작아졌다는 소리는 위로 올라, 즉 빼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원래 전압이 흐르는 값인데 여기 값은 방향이 반대로 소리 뭐죠? 값이 감소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웃풋으로 됩니까? 이 두 개가 합친 값이 나간다는 거죠. 즉 뭐죠? 여기 전압 변화에 의한 전류 크기하고 여기 전압 변화의 전류 크기가 바깥으로 나가서 뭔가 부하하고 곱해져서 저항으로 전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 바깥이 뭔가 커피시터있든지 또는 저항이 있든지 전류가 어떻게 됩니까? 저항하고 곱해지면 뭐죠? 전압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신호차가 바깥에 나타나는 겁니다. 잠깐만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한 1분 줄 테니까 한번. 그러면 출력이 VID예요? 2분의 VID 시켰으니까. 어디? 이 입력에 2분의 VID 있잖아요. 예. 그러면 아웃풋에
VID 나오나요? GMBID가 나가죠. 전류값은. 2분의 1 대지어가지고 이게 트랜스컨덕턴스 함수가 GMBID만큼 전류가 바깥으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전압 차이가 납니까? 사실 2mV죠. 2mV가 그만큼 BID가 나는 거예요. 자, 잠깐만 한번 보세요. 피어슨 책에 그렇게 GM이 뭔지 몰라가지고. 트랜스컨덕턴스 자, 트랜스컨덕턴스는 자, 여러분들 우리 마스펫의 등가를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디 이렇게 했죠. 요 마스펫의 스몰 시그널 등가르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즉, 게이트와 소스 사이의 전압이 변하면 아이디에는 트랜스컨덕턴스 곱하기 이 전압 변화량에 상응하는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앞에서 전부 시간에도 했지만 스몰 시그널 소시너 등가르입니다. 소시너 등가르는 뭐냐면 게이트와 소스 사이에 전압 변화가 발생하면 드레인에 그 전압 변화만큼 상하는 전압 변화에다가 트랜스컨덕턴스를 곱해준 만큼의 전류가 흐른다는 게 등가이로입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떻게 이게 두 개가 신호의 차이가 전국됐냐? 뭐 숫자로 말하면 BIN에 우리에게 차이가 없이 1mV 없이 순수하게 BIN DC만 가해졌다고 생각하면 양쪽의 전압이 똑같습니다.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쪽 흐르는 전류가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이게 빨간 표시 전압은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왜? 여기 양쪽이 전압이 똑같으니까. 여기도 전류가 똑같이 흐르고 똑같이 흐르니까 됩니까? 게이트 전압이 둘 다 똑같죠? 똑같으면 똑같은 전류가 흐르고 여기도 똑같은 전류가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합은 이 전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여기에다가 신호의 차이를 나게 우리가 인가한다면, 즉 플러스와 포지티브, 즉 1mV를 대주고 마이너스 1mV를 여기 전압에다가 플러스 1mV를 대준 신호를 가해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1mV를 빼준, 즉 1mV 빼준 전압이 걸린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전압이 1mV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원래 DC 값에 더 많은 전류가 흐르죠. 왜? 전압이 더 인가됐으니까. 자, 이거 우리 게이트 전압에도 여기 전압이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전류가 더 많이 흐르죠. 전류가 더 많이 흐르면 N5에도 이게 커런트는 딱 외길입니다. 외길이 되죠? 여기도 똑같이 많이 흘러야 되죠. 수도 파이프가 하나인데, 수도 파이프 하나 밑에는 물이 적히고 위에는 물이 많이 흐르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수도 파이프 하나인데 물은 똑같이 흘러야 되죠. 양이 다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전압이 상승하면 전압이 상승한 만큼 여기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그러면 M5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더 많이 흐르는데 M5와 M6가 게이트가 연결되어 있어. 게이트 소스 둘의 전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상적인 경우는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 같으면 같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서 M6에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는 거죠. 즉, 흐르는 양보다 여기는 전류가 더 많이 흐릅니다. 자, 근데 여기 M4가 어떻게 되나요? M4에는 게이트와 소스 전압이 감소했죠.
감소했다 소리는 즉 위로 흐르는 전류, 즉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 즉 작아졌다는 거예요. 여기 흐르는 이 TR의 전체 흐르는 전류량은 작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빨간 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나가서 합쳐지는 거죠. 합쳐지는 전류값은 GM-BAD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 로드가 있으면 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신호의 차를 증폭해줘요. 이게 바로 전류가 흐르는 전류의 흐름으로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가 어떻게 동작하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내용을 잘 몰라도 그래 맞아 컬트 패스 안 하니까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당연히도 전류가 더 많이 흐르고 게이트 소스 전압이 같으니까 당연히 또 같은 전류 걸려야 되니까 여기도 더 많이 흐르고 M4는 당연히 전압이 게이트 소스 전압이 줄었으니까 전류가 작아져야죠. 작아지니까 반대로 말하면 빼주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뭐죠? 이런 전류값이 흐른다는 겁니다. 우리 그림 보니까 여기다가 뭔가 로드가 더 꼽혀지면 맞아 두 개의 신호차 양쪽 걸리는 신호차를 곱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가 된다는 거죠. 자,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는 사실은 우리 사람의 목소리를 증폭하든지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전자리의 약방의 감초가 뭐죠? OP앰프입니다. 제가 발대학 때도 OP앰프는 거의 전자리의 꽃이었어요. OP앰프 없이 만들 수 있는 전자제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디지털 영역에서 많은 시그널 프로세싱이 할 때 사실은 OP앰프가 그 역할이라기보다는 사용 빈도가 꽤 많이 줄었습니다. 왜? 요즘은 디지털에서 충분히 하니까 트랜지스터에 손톱 안에 트랜지스터 수천 개, 수만 개 되는 건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과거에는 못하는 일을 디지털 영역에서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이 OP앰프가 작아졌지만 OP앰프가 동작을 위해서는 반드시 입력이 디퍼런셜리 가해져야 되고 두 개의 신호 차를 증폭해야 됩니다. 그 첫 단에 들어가는 게 바로 이 디퍼런셜 앰플리파이어입니다. 즉 두 개의 신호 차를 증폭하는 게 OP앰프의 입력단에 사용되고 두 개의 신호 차를 증폭하는 게 전자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겁니다. 자, 또 분석해 볼까요? 자, 앞에 설명을 그냥 거의 그대로입니다. 자, 전압이 되네. M3, M4가 이게 뭡니까? 여기 M3와 M4가 소스 연결됐으니까 여기는 가상의 접지? 왜냐하면 여기 전압이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다면 여기 전압도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럼 전압이 일정하다 소리는 뭐죠? AC 입장에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접지와 같은 거죠. 이 지구가 왜 접지입니까? 지구는 거대한 커피시턴스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압이 우리가 밖에서 번개가 쳐도, 번개가 뭐죠? 수많은 전자가 땅으로 쳐도 지구상의 전압은 변하지 않습니다. 즉, 어마어마하게 큰 커피시티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변하지 않는 전압을 접지로 그라운드 포인트로 잡은 겁니다.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M2에 걸린 전류가 일자로 가져가면 여기도 전압이 일자니까 가상 접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I1하고 BI2는 서로 값이 이렇게, 자, 이거는 AC 입장이다. AC 입장에서 우리 신호 차이를 서로 다른다면, 양쪽의 크기가 다른 전류를 걸린다면, 디퍼런셜을 증폭한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했죠. 그리고 여기 설명한 건 뭡니까? M1하고 R2, R3, R4, R4는 동작점이고, R은 뭐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값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이제 바이어스 포인트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M1, R은 M1은 여기 커런트 소스 역할하고 R2 여기 저항 4개는 그 DC 바이어스 포인트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노드 소리는 가상 접촉되고. 자, 여기 BI1하고 BI2의 B5는 자, 우리가 보통 OP앰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
오펜프 표시가 되죠. 삼각형의 되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뜻은 뭐냐면 플러스라는 말의 뜻은 입력과 출력이 위상이 같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 입력과 출력의 위상이 180도 다르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 모델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여기 M3에 입력이 들어가면 여기 출력이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위상이 만약에 같다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포지티브가 되고 위상이 만약에 반대가 된다면 네거티브 되겠죠.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 여기 전압이 BIN은 자, 여기 있는 전압이 상승하면 여기 있는 전압도 상승하죠. 자, 입력이 커졌으니 당연히 AC가 돼서 전달되기 커지죠. 커지면 ID3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ID3가 증가하면 여기 노드는 감소합니다. 자, 다시 여기보다 요거 볼까요? 여기인데, 요거 감소하면, 여기 이 전압이 감소하게 되면, 내려가면, 여기 게이트 소스 전압이 증가하죠. 증가하게 되면, 여기 M6의 게이트 소스 전압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전압은, 이 두 TR이, 여기 게이트와 M6의 전압이 증가하게 되면, 게이트 소스 전압이 증가하면, 여기 드레인 전압은 감소합니다. 즉, 감소하다 보면 뭐죠? B5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이 BI2를 볼까요? 여기 전압이 감소하면 여기 노드 전압, 노드 6의 전압도 감소합니다. 노드 6의 전압이 증가하면 여기 ID4, 여기 ID4네요. ID4가 이 값을 바꾸세요. ID4로. 요 잘못됐습니다. ID4가 감소합니다. ID4가 감소하면 드레인의 전압은 증가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노드2하고 여기가 노드5가 출력인데 노드2하고 노드5는 위상이 같죠? 그래서 여기가 포지티브가 되고 여기가 네거티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상 오펜프 표시할 때 어딥니까? 여기가 포지티브 값을 가지고 여기는 네거티브 값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위상 결정 요령은 이러보다는 여기 전압 BIN이 올라갈 때 여기도 올라가면 아하, 여기 포지티브. 요거는 올라갈 때 내려가면 네거티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아침부터 너무 일을 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 한 10분만 쉬어 하시죠. 자, 55분부터 하도록. 자, 이제 AC 등가를 해가지고 이 회로의 점포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지금 점포값을 구하는데, 제가 여기서부터는 좀 더 빠르게 끝내겠습니다. 실습이 중요한 거지. 앞에서, 여기서 거의 이 흐름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동작 원리는 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푸는 방법에서는 크게 제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간단히 끝내도록 할게요. AC 등가이로입니다. AC 등가이로는 이 예로에서 M6와 M4만 나타났습니다. 여기 전압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여기를 그라운드 포인트로 본 겁니다. 여기가 게이트 전압은 전류가 같다면 일정하고 게이트 그라운드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그라운드고 여기도 실제 가상 접촉대 그라운드가 되니까 이 두 개의 전류가 이 저항과 곱해져서 출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 앞에 있는 그림하고 똑같죠? 그래서 회로를 보면, 자, 이 앞에 있는 그림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한 겁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하게 했으니까 아마 다시 한번 더 설명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정법률인데, 이 회로를 보면, 여기 회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전압이 뭡니까? 여기 to ground죠. RO6 to ground죠. RO6 to ground. 여기가 되죠. RO1 to ground. RO2 1 ground. 여기 흐름 전류가 뭡니까? 이 두 개 합이 합쳐서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이 두 개 합 GM3, 4는 뭐냐면
트랜지스터에 그냥 GM3하고 GM4에 트랜지스터 컨덕터인데 아무거나 GM3를 구하면 됩니다. GM4를 구하든지 하나만 되죠. 얘 전류하고 곱해졌을 텐데 그래서 아웃으로 되려면 GM4에 이 전압이 곱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아웃풋은 뭐냐면 GM4하고 이 두 개의 장 인트린식 아웃풋 리선스가 병렬 연결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개 장 병렬 연결됐죠? 그럼 여기다가 이 전압이 곱해져서 출력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청폭값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이렇게 갑자기 옮기면 사실 이해는 쉽지 않지만 출력값은 이 두 개의 인트린식 아웃풋 리선스가 병렬 연결된 것처럼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 나가는 전류값은 GMBID입니다. 그래서 이 출력이 GMBID가 양쪽에 걸린 전압하고 병렬된 전압하고 곱해져서 바로 아웃풋이 되고 그게 게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설계를 해볼까요? 자, 설계라는데 이게 저도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박준호 씨한테도 물어보니까 이거 학생들한테 풀어서 하라기는 너무 복잡고 그냥 대강 값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자, 조건이 뭐냐? 이겁니다. 여기 최대 전압은 4.7이 되도록 여기서 걸리는 전압이 4.7 이상은 못 올라가도록 사이즈를 정하라는 겁니다. 즉, 이 M6와 M3 이 모든 트랜지스터의 크기에 따라서 전류값에 따라서 리니어 세츄레이션 증명이 되니까 우리가 조건을 준 겁니다. 조건을 준 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최대 4.7 여기 최저 2.0이 되도록 그리고 게인이 80이 되도록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조건은 여기 보면 ID2 여기 오는 전류가 60 마이크로암페어 뭐 이거 근데 이게 수레스를 볼 때도 0.9 바디 이펙트가 합쳐서 0.7, 0.9 자, 여기 저항은 R2, R4 여기 두 개의 값은 10K로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요 값도 5V 있고 자, 여러분 요거는 혹시 스웨싱 볼테이지가 바디 이펙트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수업 시간에 아마 들어봤을 텐데 바디 이펙트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TR을 우리가 설명할 때 소스와 서브스테이트가 같은 전압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데 소스와 서브스테이트 전압 차가 없을 때는 without body effect라고 하죠. 0.7입니다. 그런데 소스와 서브스테이트가 전압이 다를 때는 문득 전압이 증가합니다. 그걸 우리가 body effect라고 합니다. 자, 그런 디테일한 또 피직스는 여러분들이 아마 수업 시간에 아마 들었을 거고 또 못 들었다면 수업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요거 한번 볼까? 여기입니다. 이 M3, M4가 어떻게 되냐면 M2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라운드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서브스테이트는 다 그라운드 연결됩니다. 자, 서브스테이트가 뭐냐면 P 서버인데 우리가 반도체를 설계할 때 칩을 만들 때 P 서버는 공통적으로 다 그라운드 연결해버려요. 그럼 여기는 N이 된 경우는 여기는 N 같은 경우는 됩니까? N이 그라운드 되니까 N하고 소스하고 서브스테이트가 같은 전압이 같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서브스테이트는 그라운드인데 여기 전압은 여기 아니죠? 즉 M3, M4는 소스 전압이 여기 아닙니다. 그럼 여기 전압은 문득 전압이 0.9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뭐 그런 디테일한 얘기는 또 수업 시간에 외우고 여기서 하여튼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서브스테이트와 소스와 서브스테이트 전압차가 발생하면 문득 전압이 증가하는 현상을 우리가 바디 이펙트를 하는데 M3, M4는 구조상 서브스테이트와 소스가 같은 전압을 가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3, M4는 바디 이펙트 현상이 일어나서 문득 전압이 증가하고 문득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값이 감소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이 값을 지금 여기 다 구하라는 것은 힘든 것 같고, 우리 조교 학생들이 돌아오면서 아마 숫자를 줄 텐데, 저도 이거 뭐, 우리 조교 학생들이 풀어온 값을 가지고, 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설명하면, 되냐면, 최대 전압이 4.7mm 되죠? 이 두 개, M5와 M6 전압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도록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M5와 M6의 TR 사이즈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전압이 증가하면 이 두 개의 TR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전압이, 드레인 전압이, 여기 노드 5의 전압이 너무 증가하게 되면 이 두 개의 TR이 세츄레이션 영역이고 린 영역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 값으로 M5와 이 두 개의 TR 사이즈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게 막 과정이 막 정해져 있어요. 다음, 이게 뭐 값이 있네요. 여기 보면 0.9, 1.2, 있습니다. 7.5. 자, 적어 놓으세요, 이거. 자, 여러분, 이것까지 뭐 구하라 그러면, 그건 뭐 너무, 그런 거고. 여기 주어진 사이즈로 여러분, 이제 시뮬레이션 하다 보면, 실제 또 하고 약간 또, 뭐랄까, 왜 바디가 고려되는 거예요? 예? 바디가 고려돼서 0.9잖아요. BT3요? 네. 예. M5랑 M6도 그리고 M6,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M3. 여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소스 들어있는데, M5는 당연히 이쪽에 VDD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디 이펙트 안 나타나죠. 소스와 substrate 전압이 같이 VDD 연결됐잖아요. 피모스니까. 나타나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 BT3 바디 이펙트 나타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게 뭐냐면, 입력에 걸리는 최대치를 가지고 뭘 결정합니까? M5와 M6를 결정한다. 그리고 순서는 여기에 따라서 된다는 걸 알면 되고. M5, M6 하는데도 M3, M4에 예, 여기 있는 전압이, 왜냐면 이 TR에, 여기 있는 전압은 이 TR의 그 값에 따라서 뭡니까? 이게 전압이 변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다 고려해 준 겁니다. 자, 여기 있는 전압,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있는 전압은, 여기 있는, 이거 하여튼, 나도 그냥, 지금 이 수식까지 해가지고 하기는 너무 복잡하니까, 요 값을 적었다가 나중에 시뮬레이션 할 때, 하여튼, 요 크기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여러분한테 제가 그것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게인은 어떻게 하냐? 게인 앞에 뭐죠? 이 두 개의 트랜지스터의 트랜스 컨덕턴스와 이 두 개의 DR M6, M5의 인트리시 아웃풋 리센스에서 결정됐습니다. 근데 조건에 보면, 왜 아파? 조건에 보면 뭐죠? 어디 갔지? 이게 보면, 인트리식 아웃풋 리센스 크기가 이게 이미 주어져 있죠? 인트리식 아웃풋 리센스 크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수식을 우리가 여기에 80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해서 M3, M4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WL2는 어떻게 되냐면, 미니멈 거로 여기 있는 내려갈 때 최저 전압인데, 이 전압이 내려가면 이 M4가
동작에서는 이 전압이 문턱전압보다 여기 M4 게이트 소스에 걸린 전압이 문턱전압보다 높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계속해서 하강하겠죠. 그러게 되면 이 TR이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하려면 어느 정도의 크기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저 전압 가지고 이 WL2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 최대 전압 가지고 이 두 개를 결정했고, 개인을 가지고 이 개를 결정했고, 그리고 최저 전압 내면 ETR이 여기 있는 전압이 계속 하강하게 되면 ETR이 혹시 리니어 영역까지 보니까 최저 전압을 가지고 WL2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부터 쭉 풀게 되면 WL2는 약 1.5 정도 크기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R는 어떻게 구하죠? R는 우리에게 흐른 전류값이 얼마였습니까? 60마이크로암페어였죠. 60마이크로암페어니까 앞에서 했던 수식을 가지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R는 대개 60kg면 돼요. 우리 R는 여기는 전류가 조건이 60마이크로암페어가 네, 조건이 60마이크로암페어 그러니까 60마이크로암페어 흐르도록 이 R은 값을 조절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식을 풀어서 보면 얘가 60kg이 돼요. 자, 남은 게 뭐죠? 자, 우리 R은도 구했고 M2가 결정되면 뭡니까? M1은 똑같이 하면 되죠, 사이즈 크기를. 응? 우리 M2를 구했으니까 M1하고 M2 크기는 같고 우리 R은도 구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R2, R4도 있는데 R3, R5가 아직 못 결정했죠. 요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주어진 값에서 입력 전압의 최대 걸 수 있는 최고로 크게 걸 수 있는 전압이 4.7이고 최저가 2.0이라면 중간값이 되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여기 전압은 중간값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3.35 정도 되도록 R은 R2 값을 B를 맞춰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기 R2하고 R4 값은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대개 R3는 20.3이니까 20kg 정도 되도록 20kg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어떻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 논다면 교수님이 2.3을 써야 답을 20점 쓰면 어떻게 돼요? 20 쓰면 점수 깎죠? 안 깎습니까?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게 22가 나왔다. 22가 나왔는데 여러분 시험 시간에 20 쓰면 내 같으면 거의 빵점 주거든요. 왜? 22라고 이게 틀렸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현실은 그렇진 않아요. 왜? 22가 나오면 20 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저항을 살 때 22옴짜리 저항은 없어요. 20옴짜리 회사에서 20옴짜리도 잘 없을 겁니다. 뭐 하여튼 20옴짜리 이렇게 넣을 확률이 높죠. 아니면 22옴짜리 만들려면 저항을 2개 사야 돼요. 당연히 회사에서 원가가 올라가면 책상 없어지죠. 회사에서는 싸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네, 여기도 2.3에서 20 제가 했던 표시했던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식이라는 게 더 정확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 여기 했던 모델도 다 어떤 근사치를 가지고 구했으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하면서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이제 설계를 해보십시오. 자, 이 에러를 주어진 값을 가지고 텍스트를 꾸며가지고 이제 설계를 해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는 지금 예제가 없죠? 만들어서 해보십시오.